2021년부터 23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목표가 매년 40만 명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이 먹어서 식민지로 헤쳐먹던 국가들 중에서 이제 갈라진 국가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연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저 영연방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입니다. 이미 호주 편에서 영연방 저거 실체도 없고 국제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설명드린 바 있어요. 저쪽 오른쪽 위에 카드 뜨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캐나다에 대한 개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습니다. 엄청 큽니다. 바로 밑에 미국이 있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지도에 왜곡으로 크게 보이는 거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00배입니다. 998만 제곱킬로미터,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죠. 지금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란 말이에요. 남한 면적의 100배다.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로 두 번째로 영토가 넓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달리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봐봐. 지금 캐나다 영토에 보이세요? 호수, 웅덩이가 진짜 많은 나라야, 캐나다가. 무슨 잠실 석촌호수 같은 저수지 말고 진짜 큰 호수 있잖아요. 엄청 큰 호수. 이런 거를 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호수들도 다 빼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육지 면적이 넓은 땅은 호수나 하천이나 이런 강 같은 거 빼고 보면은 러시아, 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넓다. 호수나 이런 하천 포함하면은 러시아 다음 캐나다, 그리고 미국, 중국 순으로 영토가 넓습니다. 딱 봐도 섬이 많아요. 무려 52,455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섬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 다음이 노르웨이야. 그 다음이 핀란드예요. 아니 무슨 북유럽에 이렇게 섬이 많으냐. 슉 섬이 어디 있지? 슉 섬이 어디 있어? 이게 다 섬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간척했어. 간척지 마렵지 진짜로.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도 다 섬이에요 지금. 핀란드도. 노르웨이 이런 데도 섬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런데. 자, 현재 캐나다 2020년 기준 인구 현재 3,8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00배 되는 국가가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적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요 1제곱킬로미터당 4명입니다. 감 안 오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남한은 제곱킬로미터당 514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그 중국 인구 많다고 하잖아요. 인도랑 중국 제곱킬로미터당 143명입니다. 인도 몇 명일 것 같아요? 420명. 우리나라가 아파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 국토가 매년 늘어요. 2012년에 대한민국 국토가 10만 188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만 431제곱킬로미터였어. 간척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바다로 있거나 뻘로 되어 있던 송도 요런 데 생기면은 넓어지는 거죠. 저렇게 늘어나 봤자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네요. 근데 여기서 산, 임야죠, 논밭, 그리고 강이나 개천 요런 걸 빼보니까 15,500제곱킬로미터가 남습니다. 지금 10만 431제곱킬로미터였던 나라가 산, 논밭, 강, 개천 빼니까 15,500제곱킬로미터 남아요. 지금 강원도 전체 면적이 약 16,8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농사짓고 산, 땅, 제주도고 뭐고 다 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도심지나 이런 땅들 다 합해봐야 강원도보다 작단 얘기야. 우리나라는 지금 게다가 저 15,500에서 끝나면 안 돼요. 15,500에서 이제 못 빼야 돼? 군부대, 공원 이런 것도 빼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적어지겠어요. 공항도 빼야 되겠고 도로도 빼고 이제 그러면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살아가기에는 국토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트를 굳이 안 지어도 되지 않나? 아파트 보기 흉한데 이런 얘기가 나와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아파트 덕분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안 지었으면 절대로 1,000만 가까운 인구의 도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파트가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를 늘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권이 들어서고 인프라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캐나다도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캐나다가 지금 이민자를 매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바로 아래의 미국은 안에서도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캐나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안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거든. 토다는 사람들이 미국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죠. 캐나다 인구 전체의 73%가 백인이에요. 근데 흑인은 치지도 않고, 그냥 흑인 빼고 얘기할게. 인도, 중국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캐나다 전체의 17%입니다. 엄청 많은 거야 이거.
대한민국 전체 인구 17%면 지금 87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 한국의 합법 체류자 외국인이 지금 195만 7천 명 정도 돼요. 불법 체류자는 한 38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둘이 합하면 한 23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5,100만 한국 인구 플러스 저 235만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그렇다고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국적을 이제 귀화를 해야 이제 한국인이 될 거 아닙니까? 2012년부터 21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통계인데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있죠. 이게 귀화 인수예요. 외국인들 중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게 2012년에 1,540명, 11,270명, 11,314명 뭐 이렇게 대략 10,000명이야. 매년 귀화를 하고 있는 인구가 1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5,100만 명 중에 10,000명씩 매년 귀화가 된다는 거는 5,100명 중에 1명씩 1년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 적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인구가 안 느느냐? 우리나라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화를 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구가 또 줄고 있는 것도 있고 저출산 때문에 그나마 저 양반들 덕분에 인구가 유지되는 것도 있다. 캐나다는 현재 전체 인구의 17%가 아시아계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이민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백인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현재 OECD에 포함되는 국가들에서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다, 꽤 있다, 내 주변에. 그 양반들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야. 각 국가로 따지면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민들을 안 오실까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인종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충돌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뭐 어떻게든 저 새끼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들어 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만치 많을까 싶어요. 일단 다른 나라들은 뭐 저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 왜 안 바꿔? 바꿔. 네가 여기 왔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인종차별 당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갔어. 근데 호주가 하필이면 지금 같지가 않고 무조건 호주만의 문화, 호주만의 식습관, 호주만의 뭐 그런 게 강해. 갔더니 호주 사람들이 전부 다 야 한국에서 온 너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호주처럼 바꾸라고. 그러면 아마 인종차별이 심하고 얘네들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가가지고 그런 거 겪으면 그럴 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 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된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캐나다는 국토가 어마무시하게 넓은데 인구 밀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민자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목표가 매년 40만 명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특히나 필요하다는 이민자들이 직업이 대부분 뭐냐면 트럭 운전사.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여러분들 작년이랑 올해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류대란 같은 게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우리나라도 간호사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간호사 인력은 딱 맞춰 놓으면 안 돼요. 설렁설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간호사 인력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자꾸 딱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비 인력으로 더 뽑아놓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바빠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랑 트럭 운전사 말고 캐나다가 이민자를 받는 거 중에 어부가 있어요. 캐나다도 어업이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나라가. 어업을 종사하려는 사업자, 자본이나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력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캐나다의 현재 상황 꼬라지 보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특정 국가가 경제 그리고 국력이 강해지려면 우리 민족들끼리 다 잘해낼 수 있다. 이런 말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인구가 부족해서 이민자를 오지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닌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률 높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3D 업종이라던가 이런 데를 안 가고 싶어서 지금 실업률이 높은 거지 일자리는 지금 넘쳐 흘러요. 하기 싫은 일들일 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카바치려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나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딜까? 그린란드입니다. 여기 제곱킬로미터당 0.03명이야 그린란드가. 근데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거든요. 그린란드만 똑대 가지고 보면 낮지만 덴마크의 인구 밀도랑 합해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국가 단위로만 보면 몽골이 제일 적대요. 제곱킬로미터당 2명. 캐나다만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청정지역. 북극곰 막 뛰어댕기고 술록이 막 뛰어댕기고 자연 환경 막 개쩔고 막 깨끗한 환경, 이제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생산량 4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다음으로 캐나다가 네 번째로 석유 뽑아서 많이 팔아먹는 나라예요. 캐나다에 엘버타주라는 주가 있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B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엘버타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해요. 캐나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80%를 이 엘버타주에서만 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버타주가 지금 캐나다 주들 중에 1인당 GDP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근데 캐나다의 이 엘버타주 석유는 대부분 오일 샌드예요. 땅 속에 진흙이랑 모래가 석유랑 섞여서 굳어 있는 거. 그래서 석유 생산할 때 단가가 비싸 이게. 관을 일단 땅 속에 뚫잖아요. 수증기로 조져. 스팀으로. 모래에서 석유만 일단 녹아가지고 이제 물처럼 돼가서 녹아 나온대요. 열을 이제 스팀을 받았으니까 녹아놓은 석유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위로 빰프로. 이 오일 샌드의 그냥 가장 큰 단점은 단가가 비싸다는 거야. 뽑아낼 때 수증기 일단 얘기 나온 것부터가 단가 높다는 얘기죠 일단. 요즘은 석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꿀빤다고 들었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이 오일 샌드 캐나다 석유 기업들이 좀 뒤져라 석유 뽑아내가지고 그때 많이 판대요. 근데 아닐 때는 생산 단가가 비싸서 이윤이 많이 안 남는데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라는 거죠. 오일 샌드에서 추출하는 거는. 캐나다가 요즘 호황이래. 그래서 석유값 다시 내려가면 이제 또 개털 되겠지 뭐. 지금 캐나다도 호주랑 뉴질랜드처럼 영국 연방 국가로서 영국 여왕이 상징적인 캐나다의 국가 권력자입니다. 저번에 호주 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호주도 총독 따로 있다 그랬죠. 근데 호주 사람이고 호주의 정치인을 하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호주 사람들끼리 정하면 영국 여왕님 사인해주세요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캐나다도 총독이 있는데 결국엔 그 양반도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 여왕한테 그냥 사인이나 해주세요. 그런 거야. 총독이 뭐 별거 하는 거 없대요. 캐나다에서도. 실질적인 정치와 권한은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행사하고 있죠. 현재 캐나다의 총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 개회. 우리나라는 어떤 국회의 개회를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땅땅땅 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독이 국가 원수로서 국회를 여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근데 신기했던 게 이번에 처음 알은 건데요. 또 하원이랑 상원이 있어. 이게 하원이야. 머릿수가 많아요 여기는. 좌석이 많아 그래서. 근데 캐나다 상원이에요 이게. 105석입니다. 근데 이 105명은 전부 다 선거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75세 때 은퇴를 하는데 75세까지 딱 한 명 꽂히면 75세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지면. 스스로 은퇴를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사임을 하거나 사망해서 공석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75세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자리가 대부분 캐나다 총리의 추천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뭐냐면요. 캐나다 하원이 338명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각 정당별로 정치꾼들 그 머릿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비율에 얼추 맞춰서 이 하원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시던 분 중에서 존경받고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75세까지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그런 느낌? 종신은 아니야. 원로 같은 느낌이야. 근데 총리가 그냥 고르는 건 아니고 하원에 있는 정당들하고 협의하에 그냥 정한대요. 총리가 임명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원이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원에서 정해지고요. 근데 정말 국가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문제 있죠. 예를 들어 뭐 낙태, 온실가스 규제. 그러니까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갈라지는 거는 상원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도 상원에서 통과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초당적인 분위기예요. 이 양반들 중에서는 하원에서 국회의원 정치꾼들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이 상원에 간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 근데 본인이 과거에 어떤 당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레알 참트로 정당 상관없이 토론하고 그렇게 좀 정해지는 정말 첨예한 논쟁이 있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왜 대부분은 하원에서 올리면 상원에서 그냥 통과 이러는 경우가 많다더라. 자, 캐나다가 지수는 다 좀 높은 나라입니다.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12위, 한국이 16위였거든요. 그리고 부패인식 지수도 13위. 선진적인 정치 문화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죠. 자, 게다가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2022년 초 IMF 발표를 보면요. 1조 8,834억 달러예요.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8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 캐나다는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1,300만 명이나
적은 3,800만 명이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감안해야겠죠.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또 한편으로 근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국토가 대신 넓지 않느냐. 캐나다가 지금 사실은 인구만 늘어나면은 그만큼 GDP가 더욱더 빠르게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에너지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을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2위가 사우디예요. 3위가 이란입니다. 그 다음 캐나다예요. 미국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원자재가 많아요 캐나다가. 광물이나 석유나 그리고 목재 이런 것도 정말 많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신경을 좀 덜 써온 것도 사실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나 마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잠깐 힘들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거를 봤으니 원자재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건지를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가 원자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에서 가격 상승을 해서 자기들도 상승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캐나다가 원자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상황에서는 좀 덜 힘든 그런 나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전체 수출의 76%가 미국입니다.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원자재를 수입을 받아서 여기서 지들이 재가공한 거를 또 자기들이 쓰든가 수출하는 역수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유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예요. 원유를 쓰려고 받는다기보다도 정유를 해가지고 원유를 증류탑에다가 넣다가 이제 가열을 하면은 윤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등유가 나오고 나프타가 나오고 가솔린이 나오고 LPG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유를 해서 우리가 수입한 원유의 50%는 다시 재수출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또 있겠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도. 그죠? 전 세계에서 국경이 가장 긴 나라는 미국이랑 캐나다입니다. 무려 8,891km예요. 캐나다가 굉장히 근데 미국이랑도 국경이 이렇게 넓은데도 좀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지금 국경 붙어있는 나라들 꼬라지 보세요. 저기 국경 붙어있는 나라들 어때 지금 사이? 더럽잖아. 근데 이제 캐나다는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1973년부터 최근까지 캐나다는 덴마크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한스섬이에요. 돌이야 그냥. 사람도 살 수 없고 이게 되게 쪼만해요 지금. 요 끝에가 1200m? 그러니까 1.2km 되는 그냥 쪼만한 섬이야.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줌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스섬 여기 있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허드슨만이거든요 캐나다에. 허드슨만에 있는 배들이 러시아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핀란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면 지도로 보면은 캐나다에서 핀란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라 보이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허드슨만이 지금 이 지도에선 여기야 지금. 여기서 핀란드 노르웨이 가려면 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서 요로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평면 지도가 왜곡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뭐야?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길목에 있는 한스섬에 대해서 덴마크 령인 그린란드에 있는 이 한스섬이랑 싸우는 거야 지금. 영토 분쟁으로. 1.2km밖에 안 되는 이 섬 가지고.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2022년 6월 14일 캐나다와 덴마크의 국경이 획정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스섬 확대해 볼게요. 얼마나 쪼만하면은 한스섬이 있으면 이 그린란드 쪽이고 이게 캐나다 쪽이거든요. 그린란드 쪽으로 60% 덴마크 거, 40%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가 먹는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협의를 봤대. 4대 6이야. 노나 먹었대 반반. 근데 나 이번에 캐나다 편 조사하면서 프랑스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캐나다가 여기 보이시죠? 미국이 여기 있어요. 요쪽 보이세요 지금? 요쪽? 여기 보여요 지금? 생피에르 미클롱 보이세요 지금 이거? 요거? 프랑스 땅입니다. 여기 프랑스 땅이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진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EEZ가 가장 넓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EEZ가 뭐요? 영해기산. 영해가 뭐야? 내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거기서부터 200캐리 이제 370km까지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어 저게. 이게 내 개꿀인 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여기는 동그란데 여기는 이러네? 다른 나라들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도 직선으로 200캐리 그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붙어. 그럼 나눠야 돼요. 만약에 섬이면 360도 200캐리 자기들 겁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그래서 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위해서는.
프랑스령 기아나 봐봐.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200km 그은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선 먹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실제로 프랑스가 지금 캐나다랑 연관이 많죠.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옛날부터 프랑스 식민지였고 퀘벡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프랑스가 처음으로 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시작했던 데가 저 지역이요. 저 퀘벡이라고 불러요 이제.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도 많고 과거부터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의 후손들도 많이 살고 저. 캐나다의 상징 동물 아시는 분? 중국은 판다잖아. 미국은 독수리잖아. 비버예요. 1975년부터 국가 상징 동물이 됐대요. 캐나다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동물입니다. 비버가 없었으면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은 없었을 겁니다. 장담컨대 비버가 아니었으면은 프랑스랑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뒤져라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개척을 열심히 한 이유는 이 비버가 많이 나오던 5대5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거대한 호수다. 그래서 5대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비버 졸라 많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호수가 이렇게 큰 게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호수랑 이어지는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만큼 비버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고 비버가 많이 살고 있었고 비버를 잡아다가 가죽 벗겨가지고 이제 가죽 팔아먹고 그러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져라 이 퀘벡과 여기 있는 지금 온타리오 5대5 주변으로 많이들 들어왔다. 지금 캐나다 국기가 단풍이잖아요. 이제 인터넷 밈으로 이제 그 한국을 김치국, 일본은 스시국, 캐나다는 단풍국이라고 하잖아. 어쩌다가 저렇게 단풍국기가 생겼을까 하다가 1965년까지 사용하던 캐나다의 국기입니다. 캐나다는 영연방, 영국의 연방 국가로서 1965년까지도 저 깃발을 썼어요. 근데 65년 이후에 요거로 바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영국의 연방 국가들이 우후죽순 나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부터도 우후죽순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난 직후부터는 진짜 우르르 다 나가요. 근데 그때 가장 빨리 갈라지고 나가려고 난리치던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도 그냥 손쉽게 요거 그냥 버려버리고 샤꾸잭 하고서 이제 단풍 국기로 바꾼 거죠. 단풍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단풍잎이 많다는 거고 단풍잎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무가 졸라게 많다는 거죠. 숲이 정말로 오지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숲이 많다는 건 곰이 개 많다는 얘기입니다. 처칠이란 도시가 있어. 보이세요? 허드슨만이야 여기가. 캐나다 북부로 가는 요 중간에 처칠이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는 차의 문을 안 잠근대요. 한번 가볼까요? 마을로? 여기 곰 그냥 나와도 이상할 게 없네. 차문 잠그면 되겠다 진짜 얘들아. 또 북극곰이 이렇게 또 얼마나 자주 나오면은 그러니까 곰을 발견하면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죠? 쟤 영연방으로서 이제 자기들의 뭐 자부심이나 그런 게 있는 지역이겠지 얘들아. 왜 걸어놨는데? 에? 온타리오 주기예요? 아 온타리오 주기네. 주기빨은 또 저래? 그럼 퀘벡주는? 부르봉왕과 깃발이 프랑스 문양이 그냥 있어. 매니토바주도 보자. 주깃발은 대부분 이 영국 국기를 박는구나. 퀘벡주 빼고. 퀘벡주 빼고 대부분 영국 국기를 박네요. 어찌되었든 처칠이란 도시가 있대요. 여기는 북극곰이 자주 등장해가지고 이런 차 문을 잠그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대. 북극곰이 오면 바로 이제 차 안에 들어가 숨어야 되니까. 근데 북극곰 잡아다가 이제 조져놓는 그런 곳이 있대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마을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 보면은 여기 요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북극곰을 발견하면은 잡아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GPS 같은 것도 봐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그런 공간이래요. 자, 어찌되었든 캐나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해야겠죠. 캐나다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를 가장 먼저 정복한 발견한 민족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이킹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